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 구조의 밑그림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근로 빈곤층에게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이오와 핀테크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분야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GM이 이번 달 말까지 국내 사업장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와 합의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창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모도국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벤처붐 확산 전략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인데요. 우선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서 금융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프라와 연구시설을 창업 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까지 신규 벤처 투자액을 연간 5조 원으로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벤처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펀드는 2022년까지 12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초기 기업을 20개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또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고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수하고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창업을 장려하는 신산업 분야로는 바이오헬스와 핀테크, 그리고 인공지능 AI와 정보통신 융합기술 등을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우리나라의 소위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미국에는 150여 개, 그리고 중국에는 80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개에 그칩니다. 정부는 5년에서 10년 안에 유니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혁신 ICT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를 직접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들 초기 기업은 공모로 선발해서 이 직접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규제 완화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은행법 등 법 개정에 따라서 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헬스의 경우 이 창업 초기 기업들이 병원과 실험실 등 의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소득 구직자도 6개월간 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 원을 준다는 거죠. 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입니다. 이는 기존 정부안인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다소 줄어든 건데요.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부조 지원은 6개월 동안 저소득 구직자 1명당 월 51만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 내용은 내일 경사노위 본회의에 상정되고 향후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법제화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니까 그건 반가운데요. 기존 고용보험 관련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행 하루에 최대 6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1,400억 원 규모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이 모성보호 급여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저성장 고령화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인데요.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쓰기 위해선 복지 지출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 당면의 문제를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성장 컨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성장과 분배 간의 발전적인 선순환을 위해서는 생산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가능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 등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단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노인과 보육 등 일반 복지를 중심으로 확대된 데 따른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조세 수입을 늘려서 또 복지 재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오는 2030년대 후반 OECD 평균 수준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네, 또 어떤 해법이 논의됐습니까? 네, 성장과 복지, 일자리 등 세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해법 역시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을 통해서 복지 재정을 늘리고 복지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면 다시 이 인적 자본 확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행사는 SGI라는 조직이 출범한 이후에 첫 공식 행사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즉 SGI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싱크탱크인데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겠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연구 성과물 등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6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와 과열 경쟁으로 부작용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엇갈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새로 생긴 저비용 항공사 어디입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강원도 양양 프라이 강원과 충북 청주 에어로케이, 인천 에어프레미아에 저비용 항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제 항공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업계는 한 곳이나 두 곳이 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2년 안에 취항해야 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9개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고 에어로케이 항공은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11개 노선을 취항할 예정입니다. 프라이 강원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을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규 LCC들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항공업계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업체들도 가격 인하를 약속했는데요. 에어로케이는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을 대형 항공사보다 최대 20% 싸게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저비용 항공사들이 양양 청주공항에 노선을 만들면 공항 이용객이 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경쟁 과열로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6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과 같은데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많아 세계 최다 수준이라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 저비용 항공사 6곳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급락했는데요. 신규 항공사들이 노선 운항을 시작하면 동반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종사와 정비 인력도 부족해 문제인데요. 신규 업체가 인력 충원에 나서면 항공사마다 숙련된 인력은 더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국과의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중국과 긴급 협의를 지시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 조치를 한중이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과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현재 미세먼지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또 서울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지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1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기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18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역시 매우 나쁨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수도권에는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기 정체 등 기상 여건 악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에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인한 대기 정체와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서풍이 많이 불고 차가운 북풍 기류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쁘면 항상 착용하는 편이에요. 렌즈를 끼는데 눈이 많이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즐겨하는 편인데 밖에서 일단 운동할 때 이제 마스크 끼고 못하니까 그럴 때 좀 많이 불편합니다. GM이 이달 말 우리나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GM이 지난해 5월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지 10개월 만입니다. 단독 취재한 권세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 기자, GM 아태본부가 이달 말 국내에 세워진다고요? 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GM 아태본부가 이달 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GM 관계자는 최근 GM 아태본부 이전을 이달 중에 끝낼 것 같다고 관련 기관에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태본부가 설립될 곳으로는 인천 송도가 논의됐지만 생산 공장이 있는 부평으로의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 아태본부는 GM 본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생산과 판매,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직할 조직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의 기획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GM 아태본부가 국내로 이전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정부가 한국 GM의 회생을 돕는 조건으로 GM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지난해 5월 양해각서를 맺은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한국 GM의 연구법인 분리 논란이 불거지며 아태본부 이전 논의는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GM의 아태본부가 설립이 되면 국내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GM은 아태본부를 한국에 신설하면서 한국 GM을 아태 지역의 생산과 판매, 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과 미래차 부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영난에 처한 부품업체들이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맞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아태본부의 핵심 기능이 이미 미국과 중국으로 빠져나가 아태본부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요즘 TV 판매 경쟁이 뜨겁습니다. LG전자가 2019년형 TV를 공개했는데요. 인공지능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신제품 TV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술,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제품이 LG전자의 TV 신제품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TV가 스스로 원본 영상의 잡티를 제거해주고 주변 환경을 감지해 화면 밝기도 조절해줍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사용자가 연속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이를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컨 대신 음성 명령으로 TV를 제어하는 게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TV로 집안의 여러 가전제품을 관리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사용자가 TV 화면을 통해 집안의 가전을 한눈에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TV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TV 리모컨으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LG전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과의 연동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LG전자가 올해 TV 시장 공략 계획도 발표했죠. 네, 오늘 발표한 신제품 올레드 TV는 이번 달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지난 CES에서 화제가 됐던 돌돌 말리는 롤러블 올레드 TV와 현존 최고의 해상도를 구현하는 8K 올레드 TV는 하반기 국내 시장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백라이트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 TV를 2013년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다양한 올레드 TV 라인업으로 세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시리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 데 따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LG전자도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기술 탑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몇몇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전략적 제휴를 목표로 한 미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가 스마트폰과 블록체인 서비스의 결합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현재 LG그룹은 세계 탑3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모두 가입했고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개발에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 중인 마곡 커뮤니티 화폐 사업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KB금융그룹과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는 경쟁이 불붙는 이유 뭔가요?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의 최초로 블록체인 키스토어 기능을 탑재하면서 삼성전자의 추후 행보와 국내 경쟁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가상화폐 사용 기반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 게임, 온라인 쇼핑 시장 등의 암호화폐가 쓰일 때 스마트폰이 지갑 역할 혹은 통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에 가상화폐 거래 기능이 들어갈 경우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갑질을 일삼아온 한일 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해 벌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한일 중공업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됐네요. 네,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 현재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시키고 10점이 넘으면 해당 업체의 영업 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0점을 초과한 원청업체가 이번에 나왔는데 산업용 보일러 제조회사인 한일중공업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하청업체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5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총 11.25점의 벌점을 받아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심사 진행 중 회사를 폐업하고 같은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법인 대표를 맡고 회사를 운영한 걸로 드러나 해당 기업에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치했습니다. 한일중공업 외에 제재를 받게 된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까? 네, 중견 건설업체인 화산건설과 삼성그룹 계열사 CQI 등 4개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요청 벌점 기준인 10점을 넘지 않았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에 이들 4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증권에서 연이어 전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KB증권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전산 사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데 KB증권 전산 사고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이 한창이던 지난달 28일 KB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올 들어 두 번째 전산 사고입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30분 동안 KB증권 MTS 일부 서버에서 시세 조회 지연 현상이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KB증권은 많은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과 계좌 조회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지난 1월에도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전선 사고로 인해서 투자 타이밍을 놓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책은 마련됐습니까? 네, KB증권은 일단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지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건별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움직임도 관심사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우선 KB증권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증권에서만 2번의 전산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은 다만 현장 파견을 통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앞으로 금감원 직원이 주가 조작 등의 시장 위반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특사경, 이 말이 좀 낯설긴 한데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특사경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금융범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강제성 없는 조사밖에 할 수 없어 고도화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 왔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이 되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를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특사경이 수사하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법을 개정하는 등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특사경 제도는 법 개정 없이 금융위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추천을 반대해 왔는데요.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특사경 제도를 사문화한 금융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법 개정 대신 금감원에서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 금융위가 특사경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고 금융위가 특사경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에 열리는 국회에서 법사위에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지구 지정은 지난 2016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경기 과천시 주암동 등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이 영업일수 감소와 물량 부족 등에 따라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월 신규 등록 대수는 16,0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감소했고 1월과 비교해도 13% 줄어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판매량 1위를 유지했지만 1년 전보다 판매량이 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는 3,100억 달러, 우리 돈 약 349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쌓인 재정 적자보다 77%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방 예산과 태역 장병 지원,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하락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25% 내림세 2,17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내림세 7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입니다. 현재 0.7% 내림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산업용 심야 전기료 개편 소식은 현재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0.74% 상승세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SK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2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과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이 한진과 대한항공 등 핵심 계열사 이외의 임원직을 내려놓기로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임원직을 유지하기로 한 한진과 한진칼은 각각 1.97%, 0.35% 내림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0.48%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 사업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호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